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여야 수석대표 회담에서 가스기살균제 청문회를 국정조사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참 좋은 합의를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6월 개원국회를 좀 양보를 해서도 땡길 때 사실은 이 가스기살균제 피해 대책 강구가 제일 시급한 인생 현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연을 들어보면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마트에서 버젓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유해물질을 판매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위하다는 것을 모르고 가정에서 몇 년씩 태연하게 그 상품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가는 어떤 대책도 왜 세워주지 못했는지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회가 늦게나마 이 문제들을 따져보고 또 유해 물질들이 상품으로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지 않도록 만드는 대책들을 제대로 강구하는 것이 최고의 민생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합의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그냥 누구 책임이냐 이런 책임 논쟁을 하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고 실제로 앞으로도 이런 유해 물질들이 버젓이 유통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그대로 연필성 그대로 도망가게 놔둘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계 대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국내의 법을 어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한국 이름으로 된 사람만 구속되고 외국 이름으로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국회, 6월 국회가 7월 6일 날 마감하면 바로 결산 국회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고 바로 상임위에서 결산하고 바로 예결위를 여는 가장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7월 국회를 열려고 합니다. 7월 6일 6월 29일가 끝나고 바로 결산에 집중해서 법에 정해진 시간 내에 결산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변진일 정책위 의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을 발표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추경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이 내부적으로는 전 산업 분야에서의 구조조정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브렉시트라는 국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도 시민 예산 계획이 CTC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적자 국회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추경을 할 수 있다면 현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추경안이 신속하게 마련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문제는 추경에 합의된 배경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전 산업 분야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라든지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소위 영국의 EU 탈퇴 선언을 위한 대응 추경이라는 차원에서 그 추경을 하게 된 원인과 구체적 추경 사업에 대해서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추경,
민생 추경을 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경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하반기에 재정 집행 여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경을 한다면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각 부처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만 전념하고 있고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우리 경제 현실과 우리 사회 현상을 반영한 추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정부의 추경안이 올 때는 기다리지 않고 현재 우리 경제사회적 현실을 맞는 추경 대응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작업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부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경찰이라든지 교사, 소방, 사회복지사, 아이노동조사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그런 현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 등을 위해서 군함이라든지 대형 해양 경비점, 관공선 등의 조기 확대를 통해서 조선사들의 새로운 수요, 일감을 창출해주는 그런 노력도 함께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해서 추경이 단순히 그동안에 추진하던 SOC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작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SOC 사업을 흡수해보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사회 현상을 반영한 맞춤형 추경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9대부터 준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경쟁민주화 법안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고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주주의 감시 견제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하고 현재 총리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입법 예고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어떤 반대에 로 인해서 좌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오늘 발표하겠다는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에서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법 개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의성 원내대표께서도 교수단체 대표였으면서 경제민주화의 당위성과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행태의 실형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로 상기시키겠습니다. 재벌 대기업 입장에서도 이번만큼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질서와 형성을 위해서 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브릭스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공정한 거래 질서라든지 불공평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폐단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께서는 롯데 사태라든지 삼성 SDS 사태 등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당의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정치, 경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영표 헌로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 조선 해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의 규모만 봐도 천문학적입니다. 특히 조선업 부분에서는 약 14조 정도의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부실이 발생했는지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량 실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저희 당에서는, 우리 당에서는 서별관 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부채가 무려 7,300%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200%에 비해서 이렇게 7,300%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은행 그리고 그 금융 분야의 어떤 경제 부채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해외 자회사가 2개에서 15개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추정해본 바로는 지금 대우조선의 총 부채를 약 8조 정도 보고 있는데 1조 7천억은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인이 밝혀져야 과연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앞으로 투입을 해도 조선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회생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조선업의 고용이 총 20만 3천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근로자들의 구성을 보면은 정규직, 사내하청, 물량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협회에서 발표한 앞으로 2017년까지 5만 6천 명에서 6만 5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40, 50대의 가장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5, 6만 개의 가정이 무너진다, 이런 측면에서 또 지역사회의 경제라든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180일 동안, 240일 동안 주는 실업수당, 아마 최고액이 근무 연도에 따라서 130만 원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전직훈련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전직훈련도 그 실업 수당을 받는 기간이 끝나면 한 달에 40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조선업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32년 차가 수정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2년 근무한 분이 5,500만 원입니다. 제가 그 급여 명세서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정규직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 지금 이런 조선업의 어떤 경영의 실패, 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열려서 원인이 과연 어디 있는지,
노동자들이 정말 고임금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선업과 해운업의 부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기업 석유공사 한 회사의 부채가 7조 9천억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작년 1년만 해도 4조 3천억입니다. 지금 그 대우조선의 부실하고 결코 이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두 회사의 5년 적자가 10조 2천억인데 이런 것은 전혀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구조조정 특위가 만들어지면 공기업에 대한 부실도 다시 한번 살피고 과연 이 지금 공기업을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인지 석유공사를 이렇게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우선 구조조정 특위가 국회에 설치돼서 분명하게 부실의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량 실업에 대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세월호 인양을 위한 네 번째 선수들기 작업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기후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장담해 왔습니다. 연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인양 주체가 누구냐? 정부냐? 상하이 셀비지 인양업체냐? 정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인양업체의 준비 부족, 기후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양을 위한 정부의 성의 있고 치밀한 그런 대책 촉구합니다. 배수부가 세월호 참사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내 선박 9만 척 안전점검을 책임지는 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기가 찹니다. 여전히 선박의 도면하고 실제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는가 하면 선박 검사 때 구조 설비 승인 도면하고 또 결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합격치를 했고 차량을 묻는 고박 설비에 대해서 현장 점검도 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선박 안전점검 구멍이 여전히 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의혹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987톤이 적재 허용이었는데 세월호가 1228톤 과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적 물량 안에 정부 공사용 철근이 실려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던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책임에 대한 범위와 수준을 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조위 활동을 연기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부의 끊임없는 미온적 대처, 책임 회피가 오늘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네, 이어서 송기현 부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리사 정상화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지난주에 선고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비리사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지대를 박상호 대표를 비롯한 저희 당 대표 1명이 방문해서 실제 산적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인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년 11월 24일에 있었던 사문위가 선임한 상지대 이사들의 선임이 비겁하기 때문에 취소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과 사분위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 비리사항에 관한 이사를 선임했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상고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판결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판결이기 때문에 상고를 해도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판결입니다. 그 교육부의 상고는 결국은 위법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앞으로 이 판결이 적시하고 있는 정상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국내 산적해 있는 비리 사학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0년 비리재단 복귀 이후에 6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지대의 구성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정상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종희 정책위 부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최저임금 결정 시한입니다. 27일인데요. 어제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988년부터 시작되었고요. 1988년 시작된 이래로 13번째 그리고 7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결 말고 다른 단어를 좀 가르쳐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 경영계 입장 표명을 좀 요구합니다. 지금 중소 영세사업자 그리고 자영업자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그 대중소기업 간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피말려서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 그리고 대형 마트, SSM의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 어린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최저임금 결정 시한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근로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 아시고 결정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분이 더 계셨었는데요. 우리 최인호 부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고와 관련해서 그동안 진상조사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신공항 이번 입지 선정 능력 과정에 산불 용역이라고 이미 규정한 바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부실한 영역이다. 그 뒤에 저희들이 정부의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진상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국토교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정부가 발표한 V자 할주로가 콜럼버스적 전환이 아니라 이미 2012년도에 항공공사의 용역에 의해서 이미 검토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어제 오늘 또 속속 진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ADPI의 용역 만료일이 지난 24일입니다. 오늘 28일입니다. 나흘이 지나도록 ADPI 측이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ADPI의 최종 보고도 받기 전에 ADPI 발표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밖에 안 된다. 과연 이 국책사업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용역사의 일방적인 부실 용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저희들은 4가지 시나리오를 ADPI 측이 국토부에 제시하고 그 4가지 중에서 최종 결정은 국토부가 정할 것이다 하는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김해공항 확장론도 그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국토부가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다 하는 그런 의혹들이 방금 이 사실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어제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확인된 것은 ADPI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활주로 하나를 새로 넣는 그 바로 인근에 3만 가구 7만 5천여 명의 에코델타 시티라는 신도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수자원 공사가 시행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EPI 측은 이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이 수공 측에 어떠한 질의를 한 적도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ADPI가 얼마나 부실 용역을 진행했는지를 열심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이번 신공항 용역과 관련해서 이런 부실 또 탈법, 불법 이런 행정적인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진상을 밝혀서 이에 대한 책임자의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는 점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